국어의 이은직입니다. 제 자료집, 목이 좀 잠겨서 소리 별로죠.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제 자료집 이렇게 생겼는데 다 있으신가요? 예, 요거 한번 꺼내 주시고요. 예, 바로 시작할게요. 한 장 넘기시면 거기 2페이지, 거기 정규반 1년 수업 계획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시즌은 기본 1과정 세부 계획이 3페이지에 있고요. 근데 거기 그것들은 지금 보셔도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고요. 한 장 더 넘기셔서 4페이지, 예,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질문 대답 형태로 정리해 봤는데요. 거기 4페이지 궁금증 1번 킬러 문제 이야기요. 4페이지 다 오셨나요? 예. 일단 그 질문 답하기 전에 먼저 수능시험 문항 개수 확인할게요. 거기 1번 항목 표 있죠? 거기 괄호 채우기 하실 수 있겠나요? 어렵나요?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선택 과목 11문제, 문학 17, 독서 비문학 17, 총 45문제예요. 비율 좀 보이시나요? 숫자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합치면 좀 편해지실 텐데 요거 두 개 합치면 34문제죠. 자, 그럼 11문제, 34문제 3배 조금 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선택과 공통의 비율은 1대 3이에요. 칠판에 한번 적어 볼게요. 선택과 공통의 비율은 1대 3이요. 자, 그럼 이거 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선택과 공통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당연히 공통이죠. 볼륨 조금만 높일게요. 중요한 건 공통이에요. 난이도 고려 안 하고 문제 개수만 따져도 공통이 3배 이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저 잠깐 봐주세요. 선택 과목 결정하셨나요? 아닌가요? 자, 근데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보다 3배 이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통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선택 과목 결정은 고3 때 해도 돼요. 고3 초에 결정해도 되는데 대신 공통 과목 실력 기르는 건 이건 고3 때로 미룰 수 없겠죠. 네, 공통 과목이 중요해요. 그리고 선택 과목과 연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거기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언어가 문법이죠. 그래서 이거 4개 중에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중에 어려운 게 딱 하나예요. 언어 하나예요. 나머지 3개 화법, 작문, 매체는 쉬운 과목이라서 그래서 사실 선택 과목 결정의 핵심은 이거예요. 문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소리 괜찮나요? 예. 어려운 게 그냥 이거 하나라서 선택 과목 결정의 핵심은 문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그럼 편하게 한번 부딪혀보는 게 좋겠죠. 결정은 고3 때 해도 돼요. 그러니 고2 땐 열심히 문법 공부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원매 결정하고 아니다 싶으면 고3 때 화작으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킬러 문제 이야기요. 논란의 핵심이 이거예요. 칠판에 간단히 적어볼게요. 고난이도 문제. 요게 다 킬러 문제는 아니래요. 요게 논란의 핵심이에요. 자, 저 잠깐 볼까요? 정답률 30%면 고난이도 문제 맞죠?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 킬러 문제가 아니래요. 고난이도 문제에 표정들 안 좋으시네요. 저도 불편해요.
자, 어쨌건 평가원의 주장이 그래요. 고난이도 문제의 일부가 킬러 문제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그만이에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결론은 저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평가원의 주장과 어떤 선생님들의 주장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요. 킬러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그럼 고난이도 문제의 일부가 킬러 문제다? 좋은데 근데 어떤 일부가 킬러 문제인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설명하는데 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학생들한테 더 의미가 없겠죠. 고난이도 문제가 다 킬러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럼 어떤 고난이도 문제가 킬러 문제다?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 2번 항목 분야별 평균 정답률과 고난이도 문제 개수 있죠? 거기 표 좀 한번 감상해 주세요. 특히 표의 마지막 줄이요. 어려운 문제 개수가 증가했죠. 그래서 정답률 평균도 떨어졌죠. 시험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컷도 5점 이상 떨어졌어요. 킬러 문제 없애겠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시험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 한번 덧붙여 볼게요. 작년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4문제였던 거예요. 그 중에 킬러 문제가 몇 개였는지 이건 저희는 몰라요. 이걸 평가원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쨌건 고난이도 문제 개수가 9문제로 증가했어요. 근데 킬러 문제는 다 없앴대요. 결과는 이거예요. 그럼 이거 몇 개인지 모를 킬러 문제를 0개로 바꿨다? 이거 학생들한테 의미 있다고요? 이 전혀 의미 없다고요.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건 이거죠. 어려운 문제 개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표 한번 다시 가셔서 발음 좀 좋아지고 있나요? 자, 표 한번 다시 가셔서 자,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정답률 평균 한 번만 다시 비교해 주세요. 다 확인하셨나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 요거죠. 언어 문법과 비문학 독서는 이건 난이도의 차이가 없죠. 그죠? 네, 이거 두 개는 난이도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에 비해 화법, 작문, 매체의 경우는 난이도가 올라갔죠. 근데 사실은 이건 난이도가 올라가 봐야 문제 개수가 많지 않았었죠. 그죠? 네, 문제 개수가 많지 않았었는데 문학의 경우는 난이도가 왕창 증가했죠. 그죠? 네, 가장 인상적인 게 사실은 이건데 문학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문학은 비중도 양적으로도 문제 개수가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건 양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난이도 역시 왕창 상승해서 자 그래 결론 이거예요. 어차피 언어와 독서는 어려운 분야였어요. 거기 어려운 게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시험 전체 전 분야가 어려워진 거죠. 상황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 3번 항목이요. 그동안 수능 국어시험의 문제점 그러고 세 가지 적혀 있죠. 괄호 1번. 그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 그 문제는 한번 쓰고 지워볼게요. 해결이 안 됐어요. 괄호 2번이요. 뜻밖의 그건 해결이 됐죠. 사실은 비문학 난이도를 낮춰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학 난이도를 높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 그랬건 어쨌건 이건 뜻밖의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괄호 3번이죠. 괄호 3번이요. 시험 시간 부족 문제요. 비문학만 어려울 때도 시험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문학마저 어려워진다면 이건 더 악화된 거죠. 이건 해결이 됐다? 아니. 해결 안 된 건 고사하고 이건 사실상
뭐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된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전체가 다 어려워지고 시간은 더 빡빡해졌다예요. 예, 자, 이제 궁금증 2번 5페이지 가볼게요. 5페이지 궁금증 5번. 거기 또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고 1번, 2번, 3번 항목까지 읽어봐 주세요. 다 읽으셨죠? 예. 4번 항목 내신만으로 수능을 잘 볼 수 없는 이유 그랬죠? 거기부터 같이 볼게요. 괄호 1번 첫째. 그도 한번 읽어 주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문제는 괄호 2번이에요. 둘째. 읽어 주세요. 문학교과서 개수 모르시죠? 네, 총 11종이에요. 문학교과서가 11종류예요. 자, 이제 분자 적어 볼게요. 그럼 학교에선 몇 개 배울까요? 문학 중요하다고 두세 개 배우나요? 탁조, 택도 없죠. 당연히 한 개죠. 그죠? 예, 여기 11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수능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11개 교과서가 문학시험의 출제 범위예요. 학교에선 그 중에 하나 배운다고요. 이렇게 하면 더 실감 나실 텐데 문학교과서 11종 거기 실려있는 문학작품 개수 다 헤아리면 1047작품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많지 않나요? 네, 이게 수능 문학의 출제 범위예요. 1047작품 중에서 출제하겠대요. 출제 범위예요. 이거 다 정리하는 거 가능해 보이세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이거 쉬운 숫자 아니에요. 근데 더 문제는 괄호 3번이에요. 심지어 이런 약속도 잘 안 지켜요. 자, 이번 수능으로 해볼게요. 이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이번 수능 문학에 문학작품이 총 7작품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 몇 작품이 교과서 아니었냐면 겨우 한 작품이었어요. 7개 중에 한 작품이 교과서 작품이었어요. 실감 안 나시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1047작품 중에서 한 개 선택했다고요. 이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6개는 이거 바깥에서 선택한 거예요. 답해보세요. 1047작품 밖에는 몇 작품이 있을까요?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죠? 예. 이거 밖에는 수없이 많은 무한대의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서 6작품을 선택한 거예요. 이상한 시험 맞죠? 그런 이 상황에서 교과서 강조하면 아이들은 실감이 날까요? 아, 교과서 중요하구나. 전혀 실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 작품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거 가능한 일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6작품은 심지어 그걸 벗어나서 선택된다고요. 그러고 나니 전 수능 국어시험의 정체를 알겠어요. 자, 칠판 잠깐 볼까요? 저 잠깐 봐주세요. 시험이 이 모양이면 이거 테스트하고 짚은 능력이 분명 이거예요. 정의 들려드릴게요. 정답은 3글자 한 단어예요. 난생 처음 보는 글을 현장에서 읽어내는 능력이요. 이게 3글자로 뭐죠? 아, 초능력인가요? 독해력이요. 맞나요? 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오늘 설명의 주인공이에요. 독해력이요. 자, 그래서 거기 5번 항목 있죠? 따라서 진정 중요한 것은 거기 적을 단어가 독해력이에요. 이렇게 한번 덧붙일까요? 평가원이 교과서 아무리 강조해도 믿을 필요 없어요. 네, 중요한 건 독해력이에요. 교과서에 없는 작품을 내 힘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자, 5페이지 하단에 쉬어가기 있죠? 아직 안 지치셨죠? 쉬어가지 말을까요? 네, 바로 다음 페이지 갈게요. 궁금증 3번이요. EBS 문제예요. 이건 조금 복잡해서 조금 천천히 갈게요. 거기 질문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고
칠판에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체감 연계율. 자, EBS 연계율 몇 프로인지 아시죠? 50%죠. 그죠? 예,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좀 우울하지 않나요? 칠판 잠깐 봐주세요. 체감 연계율이 있다는 건 하나만 양해 구할게요. 제가 목도 잠겼는데 혓바늘도 돌아서 발음이 자꾸 새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대신 신기한 게 인상을 쓰면 발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게 좀 인상을 쓸 텐데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체감 연계율. 자, 근데 이 개념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어떤 연계율도 있다는 거죠? 체감 연계율이 있으면 비체감 연계율도 있다는 거죠. 체감할 수 없는 연계율이요. 그럼 그거 아이들한테 또 의미 있을까요? 체감할 수 없는 연계율? 당연히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 실체 한번 밝혀볼게요. 괄호 1번 출제율과 연계율. 여기 출제율 개념은 이런 거죠. 어떤 교재에 있는 문제가 시험에 직접 인용된다. 문제 은행 스타일이요. 그런 게 출제율이죠. 문제의 인용이에요. 대신 EBS 연계율의 연계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거 알고 계시죠? 뭘 인용하는 거죠? 지문을 인용하는 거죠. 문학으로 하면 문학작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의 인용이 아니고 지문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분야마다 수능의 과목마다 연계의 양상이 달라요. 거기 괄호 2번 있죠? 자, 첫 줄 읽어주세요. 거기 현대시나 짧은 고전시가처럼 짧은 문학작품은 EBS 교재에 전문이 실리겠죠. 맞나요? 그러곤 그게 그대로 시험에 인용되겠죠. 그럼 연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 작품이 그대로 시험에 인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짧은 문학 작품의 경우는 그대로 인용이 돼요. 이건 엄청 신나는 일이죠. EBS 교재에서 공부했던 작품이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된다고요. 쓰고 인정하자고요. 이 경우에는 체감할 수 있어요. 근데 긴 문학 작품의 경우, 자, 상상해 보세요. EBS 교재에 어떤 소설의 전문이 실려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한 페이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곤 저 잠깐 볼까요? 한 페이지 실려 있는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긴 문학 작품의 경우는 세 갈래로 갈라야 돼요. 그게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고 이 경우면 체감할 수 있겠죠. 그죠? 대신 만약 다른 부분이 인용이 된다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인용이 된다면 그럼 체감할 수 없겠죠. 근데 신기한 건 요즘 연계 양상이 이거예요. 요즘은 보통 이렇게 해요. 반은 EBS 교재에서 인용하고 절반은 다른 부분에서 인용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적어볼까요? 반반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최근의 연계 양상이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체감을 절반만 할 수 있겠죠. 예, 결론 이거예요. 짧은 문학 작품의 경우와 긴 문학 작품의 경우 체감률이 달라져요. 체감률이 달라져요. 자, 더 문제는 비문학인데 이것도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보고 계신가요? EBS 교재에 칸트에 대한 글이 실려 있어요. 그럼 그 글이 직접 인용된다? 아니에요. 그 글의 다른 부분? 그도 아니에요. 칸트에 대한 다른 글이 출제가 돼요. 칸트에 대한 다른 글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선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칸트에 대한 글을 만나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EBS 교재에도 칸트 있었는데?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럼 이 경우는 더더욱 연계를 체감할 수 없겠죠. 네. 비문학의 경우는 결론이 이거예요. 같은 화제, 칸트,
같은 화제에 다른 글을 인용해요. 그럼 이 경우는 체감이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 마지막 거기 화법작문 언어매체의 경우는 그건 원리나 개념만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 역시 체감이 어렵죠. 상황 이해되시나요? 네, 이래서 등장한 게 체감 연계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짧은 문학 작품은 100% 체감할 수 있지만 긴 문학 작품은 50% 체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체감 불가다. 결론 이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3번 항목, 2번 수능 국어 문학의 경우 있죠? 표 확인해 주세요. 문학 작품이 총 7개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 1번, 2번, 3번 세 작품이 EBS 연계였어요. 근데 옆에 장르 적혀 있죠? 상상되시죠? 네, 거기 2번 작품, 3번 작품은 반반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7작품 중에 3작품이 EBS 연계예요. 그래서 연계율이 34, 죄송합니다. 43%예요. 그럼 이거 50%에 근접했죠? 그죠? 뭐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대충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정확히 하면 7작품 중에 사실은 한 작품, 반작품이었던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 2번, 3번 작품은 절반만 인용된 거예요. 정확히 하면 사실은 2작품만 인용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결론이 29%가 돼요. 네, 이게 연계율이죠. 언제나 연계율은 50%에 근접하는 건 맞아요. 대신 체감 연계율은 좀 달라요. 이게 체감 연계율이죠. 편의상 체감률 그렇게요. 근데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숫자는 문학의 경우만 그런 거예요. 비문학은 계산도 필요 없죠.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시작부터 제로예요. 화작과 거기 선택 과목 화작과 엄매도 제로예요. 체감률이 이게 문학의 경우만 의미가 있는데 그나마 문학의 경우도 한 30% 정도 그 정도가 체감 연계율인 거예요. 더 문제는 4번 항목이에요. 거기 더더욱 주의할 점 그랬죠? 중요해서 한번 강조해 볼게요. 거기 4번 항목 별 좀 달아볼까요? 수업처럼 됐네요. 이 챙겨야 돼요. 읽어봐 주세요. 읽으셔야 돼요. 4번 항목이요. 왜 교타까지 쳤는지 아시겠죠? EBS 선행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예요. EBS 물론 중요한데 언제 하는 거라고요? 고3 때 하는 거예요. 예, EBS 공부는 고3 때 하는 거라서 그래서 거기 5번 항목이요. 따라서 고2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랬죠? 거기 적힐 단어 3글자 한 단어예요. 뭐죠? 사실은 고3 때도 마찬가지예요. 칠판 잠깐 볼까요? 고3이 돼도 아까 이 숫자 기억나시죠? 체감 연계율이 29%였어요. 그나마 문학에서. 그럼 100에서 빼면 71%? 그럼 이건 여기 71% 이건 어떤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 독해력이잖아요. 그죠? 예. 고3 때에도 이게 독해력이고 고2 때에는 100% 독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거기 적을 단어도 독해력이에요. 전 이렇게 끝낼 거예요. 여기 이거 적으면 그 페이지도 끝난 거죠. 평가원이 아무리 EBS 강조해도 진짜 중요한 건 독해력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잠깐 앞으로 갈까요? 5페이지. 5페이지 하단에 거기 쉬어가기 1번이요. 감이요. 그거 지금 할게요. 자, 아이들은 이 개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문이 잘 안 읽혔는데 신비롭게 답을 발견하는 능력.
그런 거 있을까요? 없겠죠. 답이 보인다면 어느 정도 지문이 읽혔다는 전제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 감은 독해력의 다른 이름이에요. 감이 곧 독해력이죠. 감이 없다는 말은 그냥 곧 독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긴 단어예요. 칠판 잠깐 볼까요? 지문이 있고 문제가 4개 있을 때 보통 수능 국어 시험이 이 모양이에요. 여기 지문에 100%가 완벽히 읽혀야 내 문제를 다 풀어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 한 60%만 읽혀도 내 문제를 다 풀어 맞힐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죠? 사실은 100% 완벽히 읽어내는 건 이건 시험장에선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쫓기니까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냥 지문에 이 정도만 읽히면 내 문제 다 풀어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0% 읽혔다는 걸 푸는 학생도 알고 있어요.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지문의 40%는 이해를 못했다는 전제죠. 맞나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어떻게 내 문제 다 맞췄어? 나 60% 독해해서 정확히 다 푼 거야. 좀 부담스럽죠. 그죠? 네, 그때 가볍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냥 다 감으로 찍었어. 나도 잘 안 읽혔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감으로 찍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실감 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지문에 59%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60% 읽어낸 친구는 감이 있는 친구고 59% 읽어낸 친구는 감이 없는 친구인가요? 이게 OX 문제인가요? 이 감이 없다고 좌절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1% 높이면 돼요. 그죠? 네, 독해력 1% 높이면 나도 저 친구처럼 60% 읽어내고 네 문제 다 맞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 단어에 꽂히기 시작하면 저 잠깐 볼까요? 이 단어가 마치 천천적인 능력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 난 감이 없대. 천천적인 능력 같아요. 그래서 그럼 수능시험 잘 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죠. 아니면 천천적인 능력이 아니어도 아이들 입장에선 이게 매우 어렸을 때 형성되는 능력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책을 읽어야 생기는 능력 같다고요. 그럼 수능시험 잘 보자고 뭐 타임머신 타야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냥 실상은 이거예요. 감이 없는 학생 제 보기엔 없어요. 그냥 독해력이 부족한 거고 이 상황에서 감이 없다고 좌절하는 게 나쁜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6페이지 쉬어가기 2번이요. 6페이지 하단에 쉬어가기 2번이요. 이제 그거 답하실 수 있겠죠?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떤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직도 아닌가요? 그 단어 맞겠죠? 독해력이요. 그죠? 네. 이거 아니고요. 시간 관리 능력,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내 아이는 시간 관리 능력이 없나 보다. 이거 아닐 거예요. 안 읽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제 보기엔 95% 이상이에요. 물론 이 가능성도 한 5% 정도는 존재하는데 근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예요. 아이들도 시간 부족 문제를 느끼고 원인을 여기에서 안 찾고 여기에서 찾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공부를 한없이 하게 돼요. 이 시간 관리 능력은 이건 2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딱 2주요. 과장 아니에요? 이건 딱 2주면 해결되는데 이걸 1년 내내 매달린다고요. 쓸데없어요. 이거 해야죠. 네, 1년 내내 해야 하는 건 독해력 높이는 일이에요. 자, 이제 나름 강조했죠, 저? 중요한 건 독해력이에요. 그죠?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 볼까요? 평가원이 교과서 강조해도 EBS 강조해도 진짜 중요한 건 독해력이고 5페이지 하단이요. 아이가 감이 없다 좌절할 때, 자 그리고 6페이지 하단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툴툴거릴 때 그때도 해야 하는 일이 독해력 높이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거기 7페이지
드디어 그거 조금만 하자고요. 그래서 이건 엄청 잘할 거예요. 잘하고 싶어요. 해볼게요. 거기 독해력 기르는 법이요. 1번 항목 문학의 경우라고 시 한 편이 인용돼 있죠? 자, 읽으실 시간 드릴게요. 30초. 읽어주세요. 난생 처음 보는 시죠? 답답하시죠? 아이들 심정 이해되시나요? 아이들은 그 중요한 시험장에서 이런 시를 난생 처음 만나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네. 시가 짧아 다행이긴 한데 무슨 암호 같아요. 그죠? 네, 이 암호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시의 경우는 자, 시는 시답게 읽어야 돼요. 이거 한번 쓰고 비교할게요. 시를 설명문처럼 읽으면 당연히 시의 핵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도 안 읽히고 정확히도 안 읽혀요. 시는 시답게 읽어야 하는데 시를 시답게 읽어야 한다는 말은 표현 바꿔 이야기하면 정서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시를 대하는 가장 좋은 버릇, 정서 주목하기. 이걸 보통 수업 중엔 제가 이렇게도 강조해요. 낯선 시를 대하는 가장 좋은 버릇, 정서에 동그라미 치는 버릇. 정서에 동그라미 치는 버릇. 정서 뭔지 아시죠? 감정이나 내면, 감정. 자, 한번 해볼까요? 시 한번 다시 가셔서 감정 표현 2개 보일 거예요. 찾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거 유치원생도 할 거예요. 틀릴 수 없는 게임이죠. 표시했나요? 이연에 뭐가 있죠? 네, 이연에 슬픈이 있죠. 이연에 슬픈, 그거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마지막 면 하나 더 있죠? 예, 거기 우는이 있어요. 그도 한번 표시하시고, 이건 바로 인정하실 수 있죠? 여기 슬픈과 우는 같은 뜻 맞죠? 맞나요? 자, 그럼 등호 표시하시고, 그럼 이 시 끝났어요. 요거 하나만 더 붙일까요? 슬픈 뒤에 소실대기 있고, 우는 뒤에 갈매기가 있어요. 자, 이거 아까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소실댁과 갈매기 어느 쪽이 주인공이죠? 다시 읽어야 하나요? 어느 쪽이죠? 결정 안 하셨나요? 소실댁 맞죠? 맞죠? 왜죠? 사람이라서. 아닌가요? 소실댁 사람 맞죠? 그 대자 붙었잖아요. 무슨 여자 같아요. 맞죠? 네. 정확한 뜻 몰라도 돼요. 소실, 첩이죠? 네, 그래서 이건 그래 한 글자로 하면 첩인데요. 근데 그랬건 어쨌건 사람처럼 보이시죠? 그죠? 예, 낮잠도 자잖아요. 팻마루에 있잖아요. 옆에 유광도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 같아요. 자, 시 어딘가에 사람이 있고 자연물이 있다면 보통은 사람이 주인공이고 자연물은 그 비유예요. 맞지 않나요? 그죠? 예, 이럴 때 보통 이런 단어 아시죠? 소실댁의 감정이 갈매기에 이입됐다. 요 개념 기억나시죠? 감정이입. 너무 수업 같죠? 그냥 편한 단어 할까요? 이건 소실댁의 비유처럼 보여요. 부담 없으시죠? 네. 자, 소실댁이 울고 갈매기가 우는데 중요한 건 소실댁이고 갈매기는 소실댁의 비유처럼 보여요. 자, 그럼 이제 머뭇대지 말고 주제 결정하면 돼요. 2번 답하시면 돼요. 주인공 누구였죠? 소실댁이요. 감정은요? 슬픔이요. 그럼 주제는 소실댁의 슬픔이요. 괜찮나요? 예. 적어볼게요. 소실댁의 슬픔. 이게 그 시의 주제예요. 이러고 나서 다음은 이거예요. 주제 결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의 남은 표현은 여기 맞춰 읽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고 빠른 거예요. 여기 맞춰 읽으라고요. 나머지 모든 표현은 여기 두들겨 맞추는 거예요. 주제는 소실되게 슬픔이에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할까요? 심지어 논설문도 그렇죠. 한 편에 논설문이 있어요. 문장이 50개예요. 근데 자, 이거 의미 없죠. 여기 50문장을 하나하나 다 완벽히 이해하는 거. 이게 논설문의 좋은 독해가 아니죠. 좋은 독해 뭐죠? 뭘 찾아야 하는 거죠? 주장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죠? 설령 50개 중에 30개가 안 읽혀도 어딘가 존재하는 주장을 발견한다면, 그 주장을 발견한 순간 그걸 주제로 확정한다면 이제 그 논설문은 절반은 읽은 거예요. 자, 그럼 남은 절반 뭐죠? 더 해볼까요? 자, 주장 찾았다면 이제 뭐 찾으면 되죠? 이제 나머지 모든 문장 또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막 파고들까요? 하지 말고 뭘 찾아야 돼요? 근거 찾아야 돼. 맞죠? 네. 어딘가 존재하는 근거 찾고 이거 화살표로 연결하면 이제 논설문 독해는 90% 끝난 거죠. 나머지가 아무리 안 읽혀도 주장과 근거만 선명하게 읽히면 그 논설문은 거의 90% 독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 주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거기 맞춰 읽는데, 자, 그래서 1년 한 번만 다시 갈까요? 특히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거기 1년만 3번 읽어요. 거기가 잘 안 읽히죠. 네, 그래서 읽힐 때까지 여러 번 읽어요. 어머님들 중에도 아까 그런 어머님들 계셨죠. 1년 3번 읽으신 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혜로운 건 이거죠. 이걸 아이가 언젠간 깨쳐야 돼요. 거기 영산홍 밑줄 쳐볼까요? 산 밑줄 쳐볼까요? 1년은 그냥 이러면 끝이었던 거예요. 산에 꽃 폈네? 그게 다예요. 그죠? 예. 그리고 더 파고들지 말고 영산홍이 무슨 꽃인지 아니 필요 없어요. 산에 꽃 폈다. 산에 꽃 폈다? 그렇게만 읽어도 되는 이유는 이게 글씨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연 빨리 가서 거기 낮잠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네, 이 단어 빠르게 지나치고 슬픈 그거 발견하고 동그라미 치고 이 시의 주제는 슬픔이구나. 이 시 슬픈 시구나. 이 시 슬픈 시구나. 이 시 슬픈 시구나. 그거 결정하고 이제 나머지는 거기 맞춰 읽었어야 한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시 전체 시간 30초 더 드릴게요.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저만 해도 아직도 그래요. 어떤 시가 첫 줄부터 잘 읽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시 흔치 않아요. 그 욕망 버리고 핵심 발견하고 나머지를 맞춰 읽고 잘 안 읽히는 거 무시해야 돼요. 다 읽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이 시 진짜 별거 없죠. 그냥 앞에서 소실대 굴고 뒤에서 갈매기 울고 그게 다였죠. 자, 이제 이것 것인가요? 사연 갈까요? 거기 사연의 보름살이 해석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거 해석도 하기 싫죠. 그게 좋은 거예요.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기 3년의 논요강은 찜찜하시죠? 아닌가요? 그죠? 그건 대체 거기 왜 있는지. 그건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자, 그 집안에 수천 개의 물건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개 논요강 언급한 거죠.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도 해석하지 말자고요. 해석하지 말자고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그거 질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영산홍이 있어요. 문제가 3개 붙어 있어요. 1번 문제가 주제를 묻고 2번이 특징을 묻고 3번이 갈매기의 기능을 묻는다면 자 그럼 논요강 해석할 필요 없었던 거죠. 그죠? 네, 해석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이과생들은 시를
이렇게 잘 읽고 나서도 3년을 계속 읽어요. 찜찜하니까. 아, 저 비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격이에요. 그 성격 저 좋아해요. 근데 시험장에선 그러면 안 돼요. 맞겠죠? 그죠? 네, 일상에서 공부할 땐 모르는 거 파고들어야죠. 이해될 때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만 시험장에선 파고들면 안 돼요. 질문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럴 수 있겠죠. 3번 문제가 논유강을 질문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때 가서 읽으면 되죠. 예, 그때 가서 다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수능 시험 이 정도예요.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저 잠깐 볼까요? 이 정도만 답하시면 돼요. 여기 논유강은 소실댁의 슬픔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그냥 시의 기본을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슬픔이 주제예요. 그죠? 근데 어떤 중요한 시어가 주제와 연관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연관이 있겠죠. 그죠? 네. 거기 논유강은 분명히 소실댁의 슬픔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진짜 궁금하신가요? 아, 그래요? 이거 알 것 같지 않나요? 논유강과 첩이면 닮은 점 있죠. 그죠? 숨겨두죠. 그렇지 않나요? 더럽게 여기죠. 필요할 때 꺼내 쓰죠. 성적 배설? 과한 설명이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하여튼, 뭔가 닮았다는 거 인정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논유강도 소실댁의 비유처럼 보여요. 그죠? 네, 소실댁의 비유처럼 보이고, 갈매기 역시 소실댁의 비유처럼 보이고, 됐죠? 자, 이제, 지금 제가 제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린 거예요. 예, 이렇게 수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년 한번 다시 갈까요? 내신 수업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죠. 잠시 10초만 반말 쓸게요. 얘들아, 영산홍 밑줄 쳐. 저거 철쭉과의 꽃이야. 저거 철쭉과의 꽃이야. 중요해. 별 달아. 다음 줄 산 밑줄 쳐. 그거 공간적 배경. 그거 공간적 배경. 중요해. 시험에 날 거야. 별 달아. 이런 게 내신 수업이죠. 이렇게 수업하면 아이들은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나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난 그냥 멍하니 필기하고 암기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시를 100번 읽으면 독해력이 길러질까요? 감정 찾는 능력이 길러지냐고요. 전혀 안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 찾아버릇해야 길러지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한다고 그 능력이 길러지진 않아요. 자, 이제 비문학의 경우 그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리인데 문학의 경우 독해력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잘 감상하는 건 이건 교양 수업이죠. 이건 대학 때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땐 문학 작품을 구절구절 잘 이해하고 잘 감상하고 의미 없어요. 발견해야 돼요. 이 단어 실감 나시나요, 이제? 네, 감정을 발견해야 돼요. 특히 시의 경우 정서를 발견하는 게 그게 독해의 90%예요. 그 순간 그거 주제로 결정하고 나머지를 맞춰 읽는 게 그게 독해예요. 그게 독해예요. 비문학 독서의 경우도 시작은 비슷해요. 이해보다 중요한 게 비문학의 경우도 이해보다 중요한 게 근데 어머님들도 모의고사 한두 개 풀어보셨죠? 애들이 좀 어려워해서 풀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비문학 만만치 않죠? 이해되시던가요? 비문학쯤은 이해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 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이요. 정리만 잘하면 돼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문학에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고 정보에 대한 정리예요. 정리요. 자, 이거 한 번만 실감해 볼게요. 거기 7페이지. 시간 좀 많이 됐네요.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예, 거기 7페이지 비문학의 경우 네모 2개 있죠? 위에 네모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자, 칠판 볼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거기 영산홍보다 더 짜증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자,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이것만 인정해 주세요. 여기 통화량이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죠? 그죠? 예, 그럼 가정해 볼게요. 이해되실 거예요. 만약 이자율이 낮아지면 극단적으로 0% 해볼게요. 이자율이 0%예요. 자, 그럼 오늘 1억을 입금하면 1년 뒤 같은 날 얼마 준다는 거죠? 연 0%? 그럼 그냥 1억 준다는 거죠. 예. 1년 입금했는데 그냥 그대로 1억 준대요. 입금하실 거예요? 은행 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겠죠. 요즘 도둑도 없잖아요. 그냥 집에 두는 게 낫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장의 돈이 은행으로 안 가고 시장에 남아있게 돼요. 이건 이해되셨죠? 예. 그럼, 물론 반대라면 얼마든지 이자율이 100%면 연 이자율 100%? 자, 그럼 내년에 2억 준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입금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2배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다 돈 들고 은행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통화량은 내려가겠죠. 네. 이건 이해되셨을 거고, 이제 여기 올까요? 자, 이건 바로 끝나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돈과 물건은 교환 대상이죠. 예, 돈이 많아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 물건의 가치, 물가는 상승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자, 또 잠깐 볼까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저희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거 국어 공부 맞아요? 아니죠. 이건 사탐 공부죠. 맞잖아요. 지금 경제 공부하고 기뻐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어 시험이잖아요. 이건 국어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 가지고 과탐 공부를 하고 사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독해력이 길러질까요? 제 보기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탐이나 과탐 상식이 늘어나겠죠. 예? 예. 독해력이 길러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잠깐요. 근데 이해한다는 건 이거잖아요. 여기 화살표가 이게 원리가 뭔지 이해한다는 거죠. 맞죠? 응. 이게 왜 이렇지? 시장 이건 대체 왜 이런 거야? 이걸 파고들고 지금 이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자율이 10에서 5로 떨어졌다. 그럼 물가는 5에서 10으로 올라간 놈, 5에서 3으로 떨어진 놈, 이 중에 이거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이선지를 고르기 위해서 이거 틀렸다. 이걸 고르기 위해서 여기 화살표를 이해하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인가요?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화살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순간 정리가 잘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네모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모 친달락 하나 더 있죠?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해볼까요? 자, 위에 글은 어렵고 아래 글은 쉽죠? 맞나요? 근데 사실 구조는 똑같죠? 자, 이제 표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에 지문은 어렵고 밑에 지문은 쉽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정리하기로 하면 두 개 똑같죠. 양쪽 다 쉬운 거죠. 그래서 언제나 위에 단락 같은 걸 아래 단락처럼 읽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문제에 가서 오히려 문제의 시간을 쓰는 게 그게 지혜로운 문제 해결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8페이지요. 이제 거기 8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질문에 대답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대신 거기 8페이지는 읽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시간 1분 드릴게요. 8페이지 전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무 오래 걸리시네요. 마지막 단락으로 바로 갈까요? 그 수기 엄청 좋아해요. 그 친구 무슨 신비 체험을 했죠? 그냥 옮겨 적었는데 점수가 갑자기 올랐대요. 네. 그 모의고사 교재가 이제 2페이지 가볼까요?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료집 2페이지 정규반 연간 수업 계획 가시면 거기 표 전체 한 번만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 네 개 시즌이고 진도, 회차, 기간, 특징, 거기 밑에서 둘째 줄 부교재 있죠? 예, 그 모의고사 교재인데 아까 어떤 학생이 숙이 썼던 그 모의고사 분석이 있는 모의고사 교재고요. 그걸 매주 한 회분씩 병행해서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8페이지요. 9페이지. 거기 궁금증 6번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아까 연간 수업 계획 보시면서 궁금증 몇 개 생기신 거 있을 텐데 저도 한번 죄 떠올리고 대답을 적어봤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읽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에 대답이 다 적혀 있어서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주시면 될 텐데 읽어주실 거죠? 네, 대신 거기 12페이지 거기 궁금증 9번에 맨 마지막 4번 항목 있죠? 그건 지금 한번 읽어주세요. 수목 이틀이 아니고 수목 이틀 중에 하나 참석하시면 돼요. 지금 읽길 잘했죠? 네, 근데 그런 정도의 보물이 막 여기 어딘가 막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머지 한번 열심히 읽어주시면 네, 비슷한 보물찾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리도 잠겨서 불편하셨을 텐데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